2025년 12월 서해 평화로운 바다에 조용한 점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남중국해에 있습니다. 20년 전의 그 바다에 우리가 피해야 할 길에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중국의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설란 2호, 아틀란틱 암스테르담, 그리고 13개 더, 총 16개. 2018년부터 현재까지 7년에 걸쳐 무단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한중 어업협정은 명확합니다. 이 영역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봅니다. 직전 경계선 동경 124도, 이것을 자신들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 안쪽에 16개의 구조물을 박았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우리의 규모를 봅시다. 해경 대형함 38척, 무장 40mm 기관포. 중국의 규모는 중국 해경함 126척, 무장 76mm 함포. 3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보십시오. 20년 전의 그 바다, 중국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구단선이라는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 안의 모든 해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식장이라 하며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필리핀은 항의했습니다. 외교로만 맞섰습니다. 국제중재법정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중국의 구단선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 번째 후퇴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바다는 중국의 바다입니다. 미국 동아시아 담당관 맥건 리의 경고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일이 서해에서 반복되고 있다. 첫 번째 후퇴가 나오면 끝이다. 그 다음은 회색지대가 흰색으로 변한다. 그 뜻은 분쟁 지역이 명확한 점령지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불분명한 영역이 명확한 국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중국 해경이 먼저 무력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자위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조대왕,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초음속 대함미사일, 무인 수상정, 지대함 미사일. 서해는 중국 함대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통합 운용되어야 합니다. 해경과 해군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결심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워싱턴 DC, 미국 국방부, 맥건 리, 미국 동아시아 담당관.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일이 서해에서 반복되고 있다. 첫 번째 후퇴가 나오면 끝이다. 그 다음은 회색지대가 흰색으로 변한다. 회색지대란 분쟁 지역이 명확한 국경이 되는 것, 불분명한 영역이 점령지로 변하는 것. 남중국해 1990년대 그 바다는 회색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주권이 얽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구단선을 그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20년에 걸쳐 부표, 등대, 양식장이라 부르는 구조물들, 민간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더 컸습니다. 미사일 기지, 레이더 시설, 활주로, 과학 연구 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후 그 바다는 흰색이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국제중재법정에서 이겼습니다. 중국의 구단선은 무효라는 판결.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는가? 아무것도. 중국은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중국의 것이었습니다. 맥건 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후퇴가 나오면 끝이다. 한 번 물러나면 다음은 더 쉽습니다. 그 다음은 더 쉽습니다. 마침내 후퇴는 항복이 됩니다. 서해가 보입니다.
한국의 영토, 경제의 생명줄. 중국은 PMG에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민간 시설입니다. 20년 전 남중국해의 말과 같습니다. 7년, 16개의 구조물. 필리핀은 국제법정에서 이겼지만 바다를 잃었습니다. 첫 번째 후퇴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후퇴의 직전. 아직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시간, 첫 번째 후퇴가 나오면 끝이다.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 앞의 선택입니다. 1995년 스카보로 숄, 필리핀과 중국 사이의 섬. 그것은 회색지대였습니다. 불명확한 영역, 여러 나라가 주장하는 곳. 필리핀은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군부대, 평화로운 감시. 중국은 왔습니다. 해경함선들이 해양 감시 시설이라며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필리핀은 항의했습니다. 외교적 압력으로. 하지만 중국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그것이 첫 번째 후퇴였습니다. 그 다음은 더 빨랐습니다. 스프레틀리 제도의 7개 섬, 하나씩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은 국제중재법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2016년 7월, 중국의 구단선은 무효다. 스프레틀리 제도는 필리핀의 것이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는가? 아무것도. 중국은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필리핀의 어선들은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해경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어민들은 굶주렸습니다. 자신들의 어장이 중국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남중국해의 교훈입니다. 법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판결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외교가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 번째 후퇴를 하면 안 됩니다. 필리핀은 1995년에 물러났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필리핀이 통제하는 남중국해의 영토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구조물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큰 충돌 없이, 전쟁 없이, 조용하게 점령했습니다. 이것이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법의 경계에서, 전쟁의 경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상대방이 익숙해지도록, 포기하도록. 필리핀은 이제 후회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필리핀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색지대는 흰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16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시간,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필리핀처럼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남중국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후퇴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필리핀, 동남아시아의 섬나라,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의 영토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경제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바다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필리핀은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약했습니다. 필리핀의 군사력은 미약했습니다. 한국처럼 방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외교와 국제사회의 지지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물러났습니다. 스카보로 숄에서 물러났을 때 그것은 임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물러남은 신호였습니다. 약함의 신호, 포기의 신호. 중국은 그 신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들어갔습니다. 셋째, 준비가 없었습니다.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나라, 오랫동안 중국과 싸워온 나라. 베트남도 남중국해의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보다 더 많은 섬들을. 베트남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필리핀처럼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처럼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베트남의 길은 달랐습니다. 저항했습니다. 1988년 스프레틀리 제도, 베트남과 중국의 충돌, 첫 번째 무력 충돌, 선박들이 충돌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베트남은 자신들의 섬들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베트남은 작은 섬들을 점령했습니다. 자신들의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베트남의 어선들은 계속해서 그 바다에 나갔습니다. 중국 해경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베트남의 저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도 섬들을 잃었습니다. 베트남도 어장을 잃었습니다. 베트남의 어민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긴장은 있습니다. 2016년에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필리핀과 다른 점은 베트남은 물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저항했습니다. 결과, 베트남이 통제하는 남중국해의 영토는 필리핀보다 훨씬 많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항하는 것이 물러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트남의 저항은 국제적 연대도 나왔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이 함께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선택은 뭘까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항복도 아니었습니다. 계속된 저항, 계속된 현존, 계속된 의지. 이것이 베트남의 선택입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필리핀처럼 물러날 것인가? 일본처럼 완벽하게 지킬 것인가? 베트남처럼 계속 저항할 것인가? 한국의 상황은 베트남과 다릅니다. 한국의 전력은 베트남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서해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한국의 경제입니다. 물러날 수 없습니다. 저항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매일, 매 시간, 한국의 선택은 지금입니다. 9단선, 중국이 남중국해에 그은 선, 10개인가, 9개인가? 정확한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9단선은 무엇인가? 이 선 안의 모든 해역은 중국의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의미입니다. 언제부터? 1947년, 중국이 처음으로 그은 선. 그때는 국민당 중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은 이 선을 계승했습니다. 9단선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유엔의 양법협약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선을 지도에 그었습니다. 국내 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걸쳐 이 선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구조물을 세우는 것으로, 해경함을 배치하는 것으로, 어선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9단선은 종이 위의 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국경이 되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다른 나라들은 이 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맞서야 했습니다. 필리핀은 물러났습니다. 9단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저항했습니다. 9단선의 일부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서해를 봅니다. 한중 어업협정의 PMG, 불명확한 영역. 중국은 여기에도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직전 경계선 124도. 이미 중국은 이것을 자신들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9단선은 새로운 이름으로 서해에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9단선은 단순한 지정학적 선이 아닙니다. 중국의 의지입니다. 중국의 미래입니다. 중국의 전략입니다. 이 선이 현실이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필리핀처럼, 베트남처럼, 아니면 다른 길? 9단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서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선이 뭔지. 이제 한국은 이 선에 맞서야 합니다. 그 싸움은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한국.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지만 한국의 해군은 세계 5위입니다. 왜? 일본 때문입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소련의 위협 때문입니다. 한국은 생존하기 위해 강한 해군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전력은 정조대왕함, 한국의 자부심, 3,000톤 규모의 구축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500톤 규모, 초음속 대한미사일 장차, 천궁 방공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해성 대한미사일, 최대 200km 사정거리, 그리고 더 많은 함정들, 해경의 38척, 해군의 300척 이상, 한국은 중국의 해경 126척과 직접 맞설 수 있습니다. 아니,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중국의 함정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중국 해군의 악몽입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중국 비행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약한가? 아니요. 한국이 물러나는 이유는 전력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 때문입니다. 외교 때문입니다. 조직 때문입니다. 해경과 해군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력으로는 한국은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압도적입니다. 한국의 해군은 서해에서 중국 해경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중국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중국 함정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준비입니다. 그리고 해경과 해군의 통합입니다. 한국은 전력으로는 이깁니다. 하지만 의지로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서해의 미래는 한국의 전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결단 때문에 결정됩니다. 그 결단은 지금입니다. 정조대왕함. 한국 해군의 자부심. 이름 자체가 의미합니다. 정조. 조선의 위대한 임금. 정조대왕함은 뭔가? 3,000톤 규모의 구축함.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발사 대한미사일 해성, 발사 방공미사일 천궁, 발사 대잠미사일 아스로, 그리고 76mm 함포. 정조대왕함 하나의 전력은 중국 해경 함정 여러 척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왜? 미사일의 사정거리 때문입니다. 중국 해경의 최대 무장은 76mm 함포입니다. 사정거리 약 25km. 정조대왕함의 해성 미사일은 사정거리 200km. 중국은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정조대왕함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은 200km 떨어진 곳에서 중국 해경함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 함정을 12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12척의 정조대왕함, 각각 200km 사정의 미사일을 장차, 중국 해경 126척이 이 정도의 전력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조대왕함이 현실에 배치된다면 서해는 중국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단순한 전함이 아닙니다.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함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지킨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함입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이 평시에 서해에 배치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전쟁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해경이? 해경 38척으로는 중국 해경 126척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해경 해군이 함께라면 다릅니다. 정조대왕함 23척이 서해에 있다면 중국은 더 이상 구조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정조대왕함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서해를 지키기 위해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왜? 정치 때문입니다. 외교 때문입니다. 결단의 부족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력으로는 정조대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로는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해의 미래는 정조대왕함의 출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한국 해군의 비밀 병기, 3,500톤 규모, 15척,
건조 예정, 현재 7척 운영. 도산한 창호급은 뭔가?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일반 잠수함이 아닙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사정거리 500km 이상, 한 척의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이 500km 떨어진 곳에서 중국의 함정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수심 깊은 곳에서 조용히 중국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이 잠수함의 위력입니다. 한국은 7척의 도산한 창호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500km의 미사일을 장착, 7척의 도산한 창호급이 모두 서해에 배치된다면 중국 해경 126척, 중국 해군, 그들은 감지할 수 없는 위협에 노출됩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숨겨진 무기이기도 합니다. 평시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산 안창호급은 조용히 순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정확한 배치는 모릅니다. 이것이 억제력입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한국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이 중국을 조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억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드러남이 필요합니다. 실제 의지 표현이 필요합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한국의 전력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도구로는 아직입니다.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서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지킬 것인가? 미사일, 현대 전쟁의 핵심, 한국이 가진 대한미사일들, 해성 미사일, 사정거리 200km, 발사처 정조대왕함 등 함정, 현무 미사일, 사정거리 500km 이상, 발사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그리고 더 있습니다. 공대함 미사일, 항공기에서 발사, 지대함 미사일, 육지에서 발사. 한국은 4개 방향에서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수심 아래에서. 이것이 해양거부 전략입니다. 중국의 함정들이 이 영역에 진입하려면 사방향의 미사일을 뚫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대한미사일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제작사들도 자랑합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중국을 침몰시킬 수 있다. 이것은 기술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일이 존재하면 충분한가? 아니요. 미사일은 도구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구를 배치할 명령이 필요합니다. 도구를 쏠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대한미사일들은 대부분 평시 배치 상태가 아닙니다. 전시를 대비해 저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이미 회색지대입니다. 전시도 평시도 아닙니다. 그 애매한 영역에서 한국의 미사일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아직입니다. 한국의 대한미사일은 기술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그것은 아직입니다. 한국이 대한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중국은 이미 구조물을 16개 세웠습니다. 한국이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면 중국은 계속 세울 것입니다. 미사일은 강함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한미사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할 의지입니다. 레이더, 센서, 위성, 현대 전쟁의 눈, 한국의 해양 감시 체계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위성을 운영합니다. 정찰위성, 통신위성, 한국은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 레이더, 항공 레이더, 한국의 센서들은 서해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적의 이동, 적의 함정, 적의 항공기, 한국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해경함이 몇 척이 서해에 있는지, 중국 해군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상황 인식입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상황을 아는 것. 한국의 해양 감시 체계는 이를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시는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해양 감시 체계가 중국의 16개 구조물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 감시 이후에 대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해양경찰이 정보를 받습니다. 중국 함정이 온다. 그러면 대기합니다. 차단합니다. 하지만 격렬하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양 감시 체계는 한국의 강함입니다. 하지만 그 강함을 사용할 명령이 필요합니다. 감시하고, 보고하고, 기다린다. 이것이 현재의 지시입니다. 하지만 서해는 기다릴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계속 구조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감시 체계는 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해양 감시 체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정보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빠른 행동, 강력한 행동, 결정적인 행동.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것인가? 중국이 100개의 구조물을 세우기 전에, 중국이 행정 체계를 세우기 전에, 중국이 군사 기지화하기 전에 한국은 결단해야 합니다. 해경과 해군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서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해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필리핀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입니다. 이것이 서해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